1450년 음력 2월 17일 한양 경복궁 강령장 32년간 조선을 이끌어온 세종대왕이 54세의 나이로 승하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고 조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며 과학과 예학을 꽃피운 성군의 죽음 앞에서 온 나라가 멈춰 섰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문종은 아버지의 능자리를 정하는 일에 각별한 마음을 쏟았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부왕께서 생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인이 세상을 뜨거든 선왕 태종과 선우원 경왕후 곁에 모셔달라. 부모 곁이 바로 최고의 명당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세종의 능은 한양에서 남쪽으로 약 15리 떨어진 곳, 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아버지 태종의 헐릉이 자리한 대모산 자락 서쪽 언덕에 정해졌습니다. 세종실록 32년 2월 조에는 능지를 헐릉의 서쪽 언덕으로 정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지던 바로 그 순간부터 조정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직관 최양선은 문종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하, 그곳은 부왕께서 원하시는 곳이오나 풍수지리상 우려되는 점이 있사옵니다. 문종은 눈을 들어 최양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최양선은 며칠간 헐릉 일대를 답사한 결과를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선왕의 헐릉 서쪽 언덕은 산세가 아름답고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 안는 형국이옵니다. 하오나 신이 보기에 능자리 남서쪽의 물줄기가 문제가 되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헐릉 주변의 지형과 물줄기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능자리의 곤방, 즉 남서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새 부리처럼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사옵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곤수분자라 하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양선은 목소리를 낮추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절사손장자, 즉 대가 끊어지고 맏아들이 손상을 입는 흉한 형국이옵니다. 특히 장자와 장손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역대 지리서에 공통된 견해이옵니다. 문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세종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왕의 유언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효심과 불안 사이에서 고뇌하던 문종은 결국 세종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1450년 음력 3월 28일 세종대왕은 왕비 소헌왕후와 함께 헐릉 서쪽 언덕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최초의 합장릉이었습니다. 한 봉분 안에 왕과 왕비의 관을 나란히 모신 이 능은 영릉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영은 위대하고 걸출하다는 뜻으로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시호였습니다. 그런데 최양선의 예언은 너무나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승하한 지 불과 2년 3개월 후인 1452년 5월 14일 39세의 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실록에는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2년 만에 병환이 깊어지시어 승하하시니 조야가 모두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세종 말년부터 알아오던 지병이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세상을 뜰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12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조정의 원로 대신들은 은밀히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최양선의 말이 맞았소. 선왕의 장남께서 즉위 2년 만에 승하하셨으니 곤수분자 절사손장자. 그 예언이 이토록 빨리 들어맞을 줄이야.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5년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7년 조카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낸 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세종의 적장손이자 문종의 외아들이었던 15살 단종의 죽음.
이것은 왕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사와 당시 관료들의 개인 문집에는 세조가 조카를 죽인 일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런 세조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457년 9월 2일 세조의 장남이자 세자로 책봉된 의경세자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조실록 3년 9월 조에는 세자가 병으로 창덕궁 별전에서 졸하니 임금께서 슬퍼하심이 지극하였다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조카를 죽였는데 정작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는 이것이 천벌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세조는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때 세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직관 최양선의 예언이었습니다. 곤수분자 절사손장자, 세종의 장남 문종, 문종의 장남 단종,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남 의경세자까지 세대에 걸쳐 장자가 연이어 요절한 것입니다. 세조는 즉시 풍수지리의 밝은 직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왕의 능자리를 다시 살펴보라.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내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직관들이 며칠간 헐릉 일대를 답사한 후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최양선 직관의 말씀이 옳았사옵니다. 영릉 자리의 물줄기가 문제가 되옵니다. 곤방에 물이 분산되어 흐르니 이것이 장자 손에게 해를 끼치고 있사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지형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릉 자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보 지점에서 물줄기가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서쪽으로 한 줄기는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마치 새의 부리가 벌어진 모양과 같사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인맥 그리고 자손을 상징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분산되면 기운이 흩어지고 특히 곤방은 어머니와 장자를 관장하는 방위옵니다. 또 다른 직관이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그 갈라진 물줄기가 다시 합쳐지지 않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사옵니다. 이는 왕통이 끊어질 수 있다는 매우 흉한 징조이옵니다. 세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왕의 능을 옮긴다는 것은 효도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불효였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부모의 무덤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세조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선왕의 능을 옮기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보수적인 유신들은 효도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현실주의자들은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세조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1468년 9월 8일 52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예종은 부왕이 평생 고민했던 이 문제를 물려받았습니다. 예종은 즉위 초부터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예종실록 즉위년 11월 조에는 영릉의 천장 문제를 의논하다라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젊은 왕은 증조부 세종의 능을 옮기는 것이 효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왕실을 지키는 길인지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1469년 초 예종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왕실의 불행을 방관할 수 없다. 증조부께서 살아계셨다면 후손들의 안위를 위해 분명 옮기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는 전국의 명망 있는 직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전국 팔도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최고의 명당을 찾아내라. 더 이상 이런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명당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관들이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일대를 두루 답사했습니다. 그들은 산세를 살피고 물줄기를 따라가며 혈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지관 안효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 때부터 왕실의 능묘를 관리해온 집안 출신으로 풍수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효래는 다른 직관들과는 달리 좀 더 멀리 한양에서 약 100리나 떨어진 경기도 동남쪽 지역까지 답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여주였습니다.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은 예로부터 기름진 땅으로 유명했지만 한양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로 능자리 후보에서 제외되어 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효래는 달랐습니다. 그는 명당은 거리가 아니라 지세로 결정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여주의 어느 산자락에서 그는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헐릉 곁의 흉당에서 시작된 왕실의 비극. 그것은 이제 백리박 여주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대에 걸친 장자들의 요절이라는 저주를 끊고 조선 왕조에 다시 번영을 가져다줄 천하의 명당을 찾기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469년 음력 3월 경기도 여주. 상지관 안효래는 이미 보름째 여주 일대를 답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종의 명을 받아 전국을 누비던 다른 직관들은 대부분 한양 근교에서 능 자리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능에 참배하러 가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효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명산론과 지리신법 같은 풍수 고전들을 수없이 읽으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땅의 기운이 결정한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한양에서 100리나 떨어진 여주까지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주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고장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배가 오가며 한양과 충청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안효래는 물길이 통하면 왕의 행차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육로보다 수로가 훨씬 편리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안효래는 먼저 여주 읍내에서 북쪽으로 약 5리 떨어진 북성산에 올랐습니다. 이 산은 높이가 약 200m 정도로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풍수에서 명당을 찾을 때는 먼저 높은 곳에 올라 전체적인 산세와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안효래는 나침반을 꺼내 방위를 확인하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멀리 양평과 이어지는 산줄기가 보였고 동쪽으로는 남한강이 크게 휘어돌며 흘러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쪽으로는 완만한 구릉들이 이어졌고 남쪽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산줄기가 북쪽에서 내려와 이곳을 감싸고 있구나. 물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크게 휘감아 돌고. 안효래는 혼잣말을 하며 두루마리의 대략적인 지형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북성산 일대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걸으며 땅의 기운을 느끼고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마을 주막에 묵으며 그날 본 지형들을 정리하고 어디를 더 살펴봐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음력 3월 15일 안효래는 북성산 남쪽 능선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구름이 끼더니 오후가 되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오려나. 하늘을 올려다보던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효래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던 그의 눈에 능선 중턱에 작은 바위 그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가 비를 피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동안 안효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를 피하러 황급히 들어온 이곳인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도 세지 않았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상하게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나기는 30분쯤 지나자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안효래는 바위 그늘에서 나와 주변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혹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멀리 산줄기가 굽이쳐 내려오다가 바로 이곳에서 멈춰 서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마치 용이 머리를 돌려 자신이 왔던 곳을 되돌아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안효래는 즉시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회룡고조형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회룡고조형이란 산의 주맥이 흘러내려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근원인 조종산을 바라보는 형국을 말합니다. 이는 용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돌아보듯 후손들이 조상을 잊지 않고 받들게 된다는 길한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왕릉에 있어서는 왕조가 그 뿌리를 튼튼히 지키고 오래도록 번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안효래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좌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침반을 놓고 방위를 재어보니 이곳은 북쪽의 산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정남향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왕릉의 좌양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걸으며 사방을 관찰했습니다. 동쪽을 보니 청룡에 해당하는 산줄기가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서쪽을 보니 백호에 해당하는 능선이 역시 포근하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앞쪽 남쪽으로는 안산이라 부르는 낮은 야산이 병풍처럼 가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모. 사신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구나. 안효래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그곳에 앉아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풍수에서는 혈의 위치를 찾을 때 땅의 질감과 온도, 습기까지 확인합니다. 그의 손에 닿은 흙은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너무 물러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너무 단단해서 생기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토다. 생기가 가득한 땅이로구나. 안효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좀 더 넓은 범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혈의 위치를 찾았으면 이제 그 주변의 지형이 어떤 형국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혈자리로 보이는 지점에서 사방으로 약 100보씩 걸어가며 주변 산세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작은 봉우리들이 마치 꽃잎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란 반개형이로구나. 안효래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모란 반개형이란 모란꽃이 반쯤 피어있는 형국으로 꽃잎들이 꽃술을 감싸듯이 주변의 산들이 혈 자리를 보호하고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이는 재물과 명예가 모여들고 후손이 번창한다는 대기란 형국이었습니다. 안효래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혈자리 뒤쪽, 즉 북쪽으로 약 50보 정도 올라가 뒤돌아서서 혈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뒤에서 바라본 혈자리의 형상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펼쳐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좌우의 산줄기가 봉황의 날개처럼 혈자리를 감싸고 뒤쪽의 주산이 봉황의 머리와 몸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비봉포란형이기도 하구나. 이것은 천하의 명당이다. 안효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봉포란형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 귀한 인물이 태어나고 왕업이 번창한다는 최고의 길지였습니다. 특히 왕릉 자리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형국이었습니다. 안효래는 이날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온갖 각도에서 지형을 살폈습니다. 물의 흐름은 어떠한지, 바람의 방향은 어떠한지, 해가 뜨고 지는 위치는 어디인지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의 깊게 본 것은 물의 흐름이었습니다. 헐릉 자리의 문제가 바로 곤수분자, 즉 남서쪽 물이 갈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효래는 혈자리 주변의 모든 물줄기를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물은 한 방향으로 모여서 흘렀습니다. 혈자리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내려오던 작은 물줄기들이 남쪽에서 하나로 합쳐져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합수라고 하며 재물과 인맥이 모인다는 대기란 징조였습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고 모이는구나. 이곳은 헐릉의 흉암과는 정반대로다. 여기라면 왕실의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안효래는 확신에 찼습니다. 해가 지자 안효래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지형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밤새 그곳의 지형도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안효래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제 본 것이 착각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해가 떠오르며 산줄기를 비추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어제의 판단이 틀림없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곳이다. 이곳이 바로 세종대왕께서 편히 쉬실 천하의 명당이다. 하지만 안효래는 혼자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릉 자리를 정하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양으로 급히 돌아가 예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종실록 1년 3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지관 안효래가 여주에서 명당을 발견했다고 아뢰니 임금께서 여러 직관들을 보내어 함께 살펴보게 하였다. 예종은 안효래의 보고를 듣고 즉시 다른 직관 5명을 더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부직관 박종우, 김종선, 이자손, 최덕령, 정세용이었습니다. 모두 당대 최고의 풍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들은 안효래가 찾은 여주의 그 자리를 함께 답사했습니다. 안효래는 그들을 그 자리로 안내하며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회룡 고조형으로 용이 조종산을 돌아보는 형국이옵니다. 사신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모란 반개형이자 비봉포란형의 이중 길지이옵니다. 다른 직관들도 하루 종일 그곳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침반을 꺼내 방위를 재고 산줄기를 따라 걸으며 물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부직관 박종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직관의 말이 옳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본 땅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명당입니다. 김종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물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든 물이 하나로 합쳐져 흘러가니 이는 왕조의 구군이 한데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자손이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자리의 흙이 오색토에 가깝습니다.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이 섞인 흙으로 이는 생기가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최덕령은 좀 더 신중한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한양에서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100리가 넘는 거리인데 임금께서 참배하러 오시기에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세용이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면 배로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육로보다 수로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5명의 직관들은 만장일치로 이곳이 최적의 명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돌아가 예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여주의 그 자리는 천하의 명당이옵니다. 회룡 고조형의 길한 형국에 모란 반개형이자 비봉포란형의 이중 길지이옵니다. 물은 사방에서 모여 한 곳으로 흐르고 산은 층층이 혀를 감싸고 있사옵니다. 이곳에 선왕을 모신다면 조선의 구군은 100년 이상 더 연장될 것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릉 가백년의 예언이었습니다. 영릉을 이곳에 모시면 조선 왕조의 운명이 100년 더 연장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종은 직관들의 보고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인이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겠노라. 임금이 직접 능터를 답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예종은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 중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선왕의 능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불효입니다. 더구나 백리나 떨어진 먼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종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인이 이 결정을 내린 것은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효도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증조부께서 살아계셨다면 후손들이 장자를 잃고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만 계셨겠는가? 분명 옮기라고 명하셨을 것이다. 왕의 뜻이 확고하자 조정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1469년 음력 4월 예종은 세종대왕의 영능을 여주로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천하의 명당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명당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469년 음력 4월 20일 여주 현감 정원씨는 급히 한양으로 장계를 올렸습니다. 전하, 영릉의 천장지로 정해진 그곳에 이미 묘가 하나 있사옵니다. 예종과 조정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명당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곳에 이미 주인이 있다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묘는 누구의 것이냐? 예종이 물었습니다. 여주 현감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내신 광산 이씨 이인손 1395-1463 어른의 묘이옵니다. 돌아가신 지 6년이 되었고 이곳에 장사 지낸 지도 그만큼 되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인손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종 14년인 143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로 일하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사업에 참여했던 학자였습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세종 31년인 1449년에는 우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던 조정의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세종실록 31년 조에는 이인손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인손은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하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고 치밀하다. 임금께서 두터이 신임하셨다. 더욱이 이인손은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빈하게 살았고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1463년 69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조는 과인이 충신을 잃었도다라며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예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왕을 섬긴 충신의 묘를 함부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왕릉 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의정 한명회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인손 어른의 후손들을 불러 정중히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왕을 섬긴 충신의 후손들이라면 왕실의 어려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다만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도록 하라. 며칠 후 이인손의 장남 이극배와 차남 이극증, 그리고 손자들이 한양으로 불려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궁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직관들이 선친의 묘 주변을 살피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종은 그들을 인정전으로 불렀습니다. 왕이 직접 신하의 후손들을 접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들의 선친께서는 과인의 증조부이신 세종대왕을 충성스럽게 섬긴 분이시다. 과인이 오늘 경들을 부른 것은 매우 송구스러운 일을 청하기 위함이다. 예종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극배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예종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조부이신 세종대왕의 영릉이 현재 헐릉 서쪽에 있는데 그곳이 풍수상 좋지 않아 왕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의 직관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능터를 찾았는데 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들의 선친께서 잠드신 자리라고 하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극배와 이극증 형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왕의 입에서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경들의 선치는 선왕을 섬긴 충신이시고 그분의 묘를 옮기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지만 왕실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 감히 경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이극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이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다만 선친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사옵니다. 유언이라니? 예종이 물었습니다. 이극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죽거든 여주의 그 자리에 장사 지내되 봉분을 크게 만들지 말고 비석도 크게 세우지 말라. 그곳은 큰 복이 서려 있는 곳이지만 우리 집안이 차지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셨사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인손이 이미 그 자리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극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오나 저희 형제와 자손들이 선친께서 돌아가신 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했사옵니다. 선친의 공덕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에 봉분도 제법 크게 만들고 비석도 훌륭하게 세웠사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선친께서는 이미 이날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친의 유언을 제대로 따랐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차남 이극증이 형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전하, 사실 저희 집안은 선친께서 그곳에 묻히신 후로 크게 번창했사옵니다. 자손들이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고 집안이 부유해졌사옵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선친의 묘자리가 명당이라 우리 집안이 이토록 번성하는 것이라는 말이 돌았사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손 중 몇몇이 병을 앓았사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은 우리 집안의 분수를 넘는 명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걱정하셨사옵니다. 예종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극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들이 어찌 감히 선왕의 능자리를 빼앗겠습니까? 선친께서도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신들 역시 선친의 뜻을 받들어 그리하고자 하오니 부디 선친의 묘를 옮기는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종은 깊이 숙연해졌습니다. 경들의 충심에 과인이 감복하였다. 경들의 선친께서도 천상에서 흐뭇해하실 것이다. 이 은혜를 과인이 결코 잊지 않겠노라. 그리하여 1469년 음력 5월 이인손의 묘를 이장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호조판서 이극돈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이장 작업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왕실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새로운 묘자리도 정중하게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음력 5월 10일 이인손의 묘를 파헤치는 날이었습니다. 후손들과 조정 관리들 그리고 직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승려들이 독경을 하고 무당들이 굿을 했습니다. 죽은 이의 혼령을 달래고 묘를 옮기는 일에 양해를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떠낼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풍수에서는 묘를 파헤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봉분을 절반쯤 파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을 덮고 있던 회층에서 작은 도람이 하나 나온 것입니다. 도람은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 크기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극배가 물었습니다. 직관 안효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기일 것입니다. 장사를 지낼 때 후손들을 위해 남기는 비밀스러운 기록이지요. 후손들의 허락을 받아 도람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름 먹인 천으로 쌓인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벗기자 한지에 쓰인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글씨는 이인손 자신의 필적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직접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극배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로되 나 같은 신하가 차지할 자리가 아니로다. 언젠가 이곳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야 하리라. 후손들아, 슬퍼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니라. 내가 떠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연을 만들어 하늘로 날려보내라. 연이 떨어진 곳이 바로 내가 다시 잠들 곳이니라. 그곳 역시 좋은 자리이니 염려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인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비기를 써서 관 위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이극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친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구나. 우리 자손들이 어리석어 선친의 유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구나. 이극증이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선친의 뜻을 제대로 따릅시다. 연을 날려 선친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모시자 하옵니다. 그날 오후 후손들은 큰 연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연은 종이와 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날 만든 연은 특별히 컸습니다. 가로 세로 약 1m 크기의 방패연이었습니다. 연에는 이인손의 이름과 생몰년을 적었습니다. 광산 이씨 이인손 대감 1395년생 1463년졸.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떠나시옵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묘자리가 있던 언덕 위에서 이극배가 직접 연을 띄웠습니다. 큰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선친 편히 가시옵소서. 새로운 곳에서 편안히 쉬시옵소서. 이극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천천히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극배는 연주를 한참 잡고 있다가 비기에 쓰인 대로 연주를 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연주를 칼로 끊었습니다. 연은 자유로워진 듯 더 높이 올라가며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을 따라가라. 안효래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하인들과 일꾼들이 연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은 서쪽으로 또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능선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또 다른 언덕을 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연은 드디어 어느 야산의 중턱에 떨어졌습니다. 묘자리가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약 10리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 4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그 자리를 살펴보니 역시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쪽으로 트여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감싸주는 형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이 그곳을 정밀하게 살폈습니다. 안효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곳도 좋은 자리입니다. 비록 왕릉 자리만큼은 아니지만 신하의 묘로는 충분히 좋은 명당입니다. 이인손 대감께서는 이곳도 미리 아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음력 5월 15일 이인손의 관은 새로운 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이장 비용을 모두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상당한 보상금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이인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사후에 익성부원군이라는 자귀를 추중했습니다. 이극배는 새 묘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말했습니다. 선친 소자가 선친의 유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사오나 이제 선친의 뜻대로 모셨나이다. 부디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하늘로 날린 연이 떨어진 곳에 묘를 쓴 이야기, 이인손 대감이 비기를 남긴 이야기는 여주 지방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연이 떨어진 마을이라 하여 연주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자로는 연과 무르를 줄을 쓰는데 연이 떨어져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이 마을 이름은 지금도 여주시에 남아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인손의 선견지명과 겸손함에 감탄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 1681-1763은 그의 문집 성우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인손은 살아서도 충신이었고 죽어서도 충신이었다. 그는 천하의 명당을 차지하고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후손들이 혹시 어리석을까 염려하여 비기까지 남겼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는가.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동월은 조선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에는 참으로 군자의 나라답게 죽어서까지 임금을 섬기는 충신이 있다더라. 이인손의 양보는 단순히 묘자리를 내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로서의 도리, 왕조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겸손함이 모두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예종실록 1년 5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인손의 묘를 옮기니 그 후손들이 선친의 비기를 받들어 기꺼이 따랐다. 임금께서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후하게 상을 내리셨다. 이제 여주의 그 명당 자리는 주인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께서 이곳에 편히 잠드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당은 그렇게 양보되었고 한 충신의 겸손함과 지혜는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연이 떨어진 마을 연주리의 이름처럼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69년 음력 6월 1일 한양 궁궐에서는 대규모 천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예종은 세종대왕의 영능을 여주로 옮기는 일을 조선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조판서 노사신이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세종 때부터 조정에서 일해온 원로 대신으로 국조 올해의 편찬에도 참여했던 예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왕은 그에게 명했습니다. 이번 천장은 단순히 능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킬 왕릉 제도의 모범을 만드는 것이다. 국조 올해에 규정된 모든 예법을 완벽하게 실현하도록 하라. 노사신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이 목숨을 다해 이 중책을 완수하겠나이다. 국조 올해인은 세종 때 편찬된 조선의 올해 규범서였습니다. 올해란 길래, 흉내, 굴래, 빌래, 가래를 말하는데 이 중 흉내의 왕실의 상장례와 능묘 제도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생전에 이 책의 편찬을 직접 주도하며 조선만의 독자적인 예법 체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되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능인 영능은 헐릉 옆에 급하게 조성되면서 국조 올해의 규정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주로의 천장은 바로 그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는 기회였습니다. 노사신은 먼저 국조 올해를 펼쳐놓고 능묘제도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능역의 구성, 성물의 배치, 제한 공간의 설계, 모든 것이 거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능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능침 공간으로 봉분과 그 주변입니다. 둘째는 제한 공간으로 정자각과 그 앞마당입니다. 셋째는 진입 공간으로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의 참도입니다. 노사신은 직관 안효례와 함께 여주로 내려가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음력 6월 5일
그들은 이인손의 묘가 있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안지관, 이곳의 정확한 혈처는 어디인가? 노사신이 물었습니다. 안효래는 나침반을 꺼내 방위를 재고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멈춰 서서 땅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생기가 가장 왕성하게 뭉쳐있는 혈입니다. 안효래가 말했습니다. 노사신은 그 자리에 나무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봉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으로 좌양을 확인했습니다. 이능의 좌양은 북쪽의 주산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좌북 향남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임좌병향으로 북쪽 임방에 앉아 남쪽 병방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따르면 왕릉은 합장릉의 경우 한 봉분 안에 왕과 왕비의 석실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왕은 동쪽 좌측, 왕비는 서쪽 우측에 모시는데 이를 동왕섭이 또는 좌존읍이라고 합니다. 노사신은 석실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혈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1.5m, 서쪽으로 1.5m 각각 왕과 왕비의 관이 들어갈 석실을 만들 것입니다. 두 석실은 하나의 큰 봉분으로 덮일 것입니다. 봉분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공조판서 김국광이 물었습니다. 노사신이 대답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따르면 왕릉의 봉분은 높이 12척, 둘레 90척으로 규정되어 있어. 척은 조선척을 쓰니 높이는 약 3.6m, 둘레는 약 27m가 되겠소.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봉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될 성물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봉분 바로 앞 남쪽에는 혼유석을 놓습니다. 이는 왕과 왕비의 혼령이 나와서 쉬는 돌로 제사 때 제물을 올리는 상의 역할도 합니다. 그 앞으로는 장명등을 세웁니다. 사각형 받침돌 위에 팔각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얹는 구조입니다. 장명등의 좌우로는 문무석인을 배치합니다. 왕을 지키는 신하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석상들로 문신은 호를 들고 있고 무신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영릉에는 문신 1상, 무신 1상, 총 8개의 석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석인 앞으로는 석마 1상을 배치합니다. 왕이 타던 말을 형상화한 것으로 각 석마 앞에는 작은 석양과 석호도 함께 놓습니다. 봉분 뒤쪽 북쪽으로는 곡장을 둘러칩니다. 이는 봉분을 반원형으로 둘러싸는 낮은 담장으로 능침 공간을 구분하고 신성함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사신은 이 모든 것을 도면에 정확히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능침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제향 공간을 표시했습니다. 제향 공간의 중심은 정자각입니다. 이는 위에서 보면 자 모양으로 생긴 건물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앞쪽의 정청은 동서로 긴 직사각형이고 뒤쪽의 배위는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입니다. 정자각의 규모는 정청이 정면 3칸, 측면 2칸, 배위는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하겠습니다. 노사신이 말했습니다. 정자각 앞으로는 넓은 마당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제관들이 제사 준비를 하고 왕이 참배할 때 의식을 거행합니다. 마당의 좌우에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수복청과 수라청을 지을 것입니다. 정자각에서 더 아래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는 홍살문을 세웁니다. 이는 붉은 칠을 한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화살 모양의 살을 가로로 박은 문으로 여기서부터 성역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설계가 나옵니다. 바로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그리고 정자각에서 능침까지 이어지는 참도의 설계였습니다. 노사신은 설계도에 두 개의 길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중앙에 조금 높은 길이고 하나는 그 옆에 조금 낮은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조판서 김국광이 물었습니다. 노사신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조 오레이에 규정된 이도 제도입니다.
중앙의 높은 길은 신도로 돌아가신 왕의 홀령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옆에 낮은 길은 어도로 살아있는 임금이 참배하러 올 때 다니는 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죽은 왕과 산 왕을 구분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산 임금도 조상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유교 철학이 공간 설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신도는 박석을 깔아 평평하게 만들고 어도는 흙길로 남겨두되 조금 낮게 만드시오. 노사신이 지시했습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는 약 100m, 정자각에서 능침까지는 약 50m, 총 150m의 참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점점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력 6월 15일 드디어 헐릉 옆의 구영릉에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관을 들어 올리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예종은 상복을 입고 직접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승려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당들이 구슬했습니다. 신주를 정성스럽게 모셔 나왔습니다. 증조부님, 증조모님,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옵소서. 예종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관을 들어 올리는 순간 조정 대신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대한 가마에 관을 실었습니다. 세종의 관과 소헌왕후의 관, 두 개의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는 의장대가 왕실의 깃발을 들고 갔고 그 뒤를 승려들과 악사들이 따랐습니다. 관을 실은 가마는 수백 명의 상역군들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 뒤로 예종과 왕실 가족들, 조정 대신들이 따랐습니다. 한양에서 여주까지는 육로로 약 100리 40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행렬이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리씩 천천히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광주까지 갔습니다. 밤에는 임시로 설치한 빈소의 관을 모시고 왕과 대신들은 그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둘째 날은 광주에서 이천까지 갔습니다. 길을 지나는 마을마다 백성들이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종대왕님 평안히 가소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셋째 날은 이천에서 여주 읍내까지 갔습니다. 여주 백성들은 읍내 어귀에서 모두 나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왕께서 오시다니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주 현감 정원신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넷째 날 음력 6월 18일 드디어 새 영릉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준비는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천 명의 인부들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땅을 파서 석실을 만들고 참도를 닦고 정자각 터를 다졌습니다. 석실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쪽 석실과 서쪽 석실 각각 길이 3m, 너비 1.5m, 높이 1.8m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석실 바닥에는 회를 두껍게 깔아 습기를 막았습니다. 오전 길시, 오전 십시경, 먼저 세종대왕의 관을 동쪽 석실에 안치했습니다. 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주변에 부장품들을 배치했습니다. 국조 오례의에 규정된 대로 왕의 생전 의복과 책, 인장 등을 함께 묻었습니다. 이어서 소헌왕후의 관을 서쪽 석실에 안치했습니다. 왕비의 의복과 장신구, 일상용품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두 석실 위로 큰 석판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한 사판 삽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쌓아라. 이것은 우리 조선의 가장 위대한 임금을 모시는 봉분이다. 노사신이 지시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봉분을 쌓았습니다. 먼저 석실 위로 2m 정도 흙을 쌓고 그 위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쌓아 최종적으로 높이 3.6m, 둘레 27m의 봉분을 완성했습니다. 봉분이 완성되자 그 주변에 성물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봉분 앞에 혼유석을 놓았습니다. 길이 2.4m, 너비 0.9m의 큰 화강암 판석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조각하지 않고 매끄럽게 다듬어 왕과 왕비의 홀령이 편히 쉴 수 있게 했습니다. 혼유석 앞으로 약 3m 떨어진 곳에 장명등을 세웠습니다. 사각형 지대석 위에 팔각 간주석을 세우고 그 위에 팔각 화사석을 얹었습니다. 화사석의 내면에는 창을 뚫어 안에 불을 밝힐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위로 팔각 옥계석을 덮고 맨 위에 연꽃 모양의 보주를 올렸습니다. 전체 높이가 약 3m에 달하는 장대한 석등이었습니다. 장명등의 좌우로 문석인과 무석인을 배치했습니다. 석인들은 실제 사람 크기보다 조금 크게 높이 약 2m로 제작되었습니다. 문석인은 관복을 입고 호를 들고 있으며 얼굴 표정이 온화하고 학자다운 풍모를 지녔습니다. 무석인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으며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석인 앞으로 석말을 놓았습니다. 말의 형상이 매우 사실적이었습니다. 갈기와 꼬리의 표현이 섬세했고 근육의 굴곡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석마 앞에는 작은 석양과 석호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봉분 뒤쪽으로는 곡장을 둘러쳤습니다. 높이 약 1m의 돌담을 반원형으로 쌓아 능침 공간을 신성한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모든 성물의 배치가 완료되자 능침 공간은 장엄하면서도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노사시는 전체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자각을 짓고 참도를 완성하면 되겠소. 이어서 제한 공간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자각 털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정청은 동서로 길게 3칸, 배 위는 그 뒤에 1칸을 두었습니다. 지붕은 맞배 지붕으로 단청을 하지 않고 소박하게 마감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경건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자각 앞마당은 넓게 다지고 박석을 깔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좌우에는 수복청과 수라청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도를 완성했습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정자각에서 능침까지 중앙의 신도는 박석을 깔아 반듯하게 만들고 그 옆에 어도는 흙길로 남겨두되 신도보다 약간 낮게 조성했습니다. 음력 7월 15일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종은 다시 여주로 행차하여 완성된 영능을 참배했습니다. 홍살문 앞에서 가마에서 내린 왕은 천천히 어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중앙의 신도는 증조부의 홀령이 다니는 길이기에 산 사람은 그 옆 어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정자각에 도착한 예종은 제복으로 갈아입고 정자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주가 모셔진 곳 앞에서 왕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증조부님, 증조모님,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소손 예종이 삼가 고하옵니다. 이곳은 천하의 명당이오니 부디 우리 왕실을 굽어 살피시고 조선의 국운이 만세토록 이어지게 해주소서. 제사를 마친 예종은 배 위로 나와 능침을 바라보았습니다. 봉분이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산들이 포근하게 감싸고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이곳이로구나. 증조부께서 진정으로 편히 쉬실 곳이. 예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예종은 정자각 앞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경들, 오늘 과인이 본 이 영능이 앞으로 우리 조선 왕조 모든 능의 모범이 될 것이다. 국조 올해이에 규정된 제도를 완벽하게 구현한 이 능을 본떠 앞으로 모든 왕능을 조성하도록 하라. 노사신이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분부 명심하겠나이다. 이 영능의 제도를 상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겠나이다. 실제로 이후 조선의 모든 왕능은 영능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합장능의 경우 한 봉분에 두 석실을 만드는 방식, 사신사의 배치, 이도의 구분, 정자각의 구조 모든 것이 영능을 기준으로 정립되었습니다. 특히 이도 제도는 영능에서 처음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이후 조선 왕릉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신도와 어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죽은 이에 대한 존경과 산자의 겸손을 동시에 표현하는 유교적 공간 철학이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능역 주변에는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조성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예종의 명으로 영릉 입구 근처에 작은 전각을 지어 세종의 업적을 상징하는 물품들을 전시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서적, 추구기의 모형, 앙부일구의 복제품, 자경루의 그림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 임금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라. 예종의 뜻이었습니다. 특히 추구기는 세종 23년인 1441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강우량 측정 기구로 농사에 필요한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앙부일구는 세종 16년인 1434년에 만들어진 해시계로 백성들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한 과학기기였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종의 애민정신과 실사구시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종실록 1년 7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릉의 천장을 마치니 그 제도가 완비하고 성물이 정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케 하였다. 이로써 우리 조선 왕릉의 규범이 세워졌으니 후세의 길이 전할 것이다. 1469년 음력 7월 20일 영릉에서 첫 번째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예종이 직접 초원관이 되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제사는 국조 5레이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라청에서는 제수를 준비했습니다. 쌀로 지은 매, 국, 나물, 과일, 포, 식혜 등 총 12가지 음식이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모든 음식은 전날 밤부터 준비하되 제관들이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종은 새벽 5시에 정자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날 밤부터 목욕 재개하고 하룻밤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복으로 갈아입은 왕의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정자각 안은 촛불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신주를 모신 감실 앞에 제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상은 2개였습니다. 동쪽은 세종대왕, 서쪽은 소헌왕후의 제상이었습니다. 예종이 정자각 안으로 들어가자 집례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초헌관 취위. 예종이 제 위치에 섰습니다. 신이 전패백. 비단을 신이 앞에 올렸습니다. 전작. 술잔을 올렸습니다. 예종은 직접 술잔을 들어 세종대왕의 신이 앞에 올리고 이어서 소헌왕후의 신이 앞에도 올렸습니다. 독축. 축관이 축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세차 기축년 7월 경자일에 소손 국왕 신리모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증조 고항고 세종대왕과 증조비 소헌왕후께 삼가 아래옵니다. 축문은 길었습니다. 영릉을 헐릉에서 여주로 옮기게 된 경위, 세능 자리가 천하의 명당임을 직관들이 확인한 것, 그리하여 이곳에 모시게 되었으니 부디 편히 쉬시라는 내용이 정중한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축문을 다 읽자 예종은 무릎을 꿇고 사배를 올렸습니다. 4번 절하는 큰 절이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증조부님 부디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소손이 나라를 잘 다스려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겠나이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차례로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제사는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종은 정자각을 나와 배 위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능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잔디가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증조부께서 이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예종은 한참을 그곳에 서서 능침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왕실의 불행은 끝날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이 명당에서 후손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날 오후 예종은 여주를 떠나기 전에 인근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왕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아, 이곳에 우리 증조부이신 세종대왕께서 잠들어 계신다. 경들은 이 능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예종이 말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희가 목숨을 다해 대왕님의 능을 지키겠나이다. 대왕님께서 우리 고장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종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경들을 믿는다. 이 능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조선을 지키는 것이니라. 왕은 여주 현감 정원신을 불러 특별히 명했습니다. 능 주변 십리 안에서는 벌목을 금하라. 사냥도 금하고 묘를 쓰는 것도 금하라. 이곳은 성역이니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되 제사 때는 멀리서라도 참배할 수 있게 하라. 또한 능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능참봉을 임명하고 능지기들을 배치했습니다. 능참봉은 정육품 관리로 능의 관리와 제사 준비를 총괄했습니다. 능지기들은 인근 마을에서 선발된 사람들로 능역을 청소하고 잡초를 뽑고 수목을 가꾸는 일을 맡았습니다. 능 주변에는 능말이 형성되었습니다. 능참봉과 능지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영능을 지키는 임무를 세습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들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능 주변의 산림도 특별히 관리되었습니다. 영능의 풍수를 해치지 않도록 주변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만약 나무를 베다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능침 주변 십리 안에서 나무를 벤 자는 장백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능 주변의 물도 보호되었습니다. 능 근처의 계곡과 샘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자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능의 기운이 보존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규정과 제도는 영능지라는 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노사신이 편찬을 주관한 이 책에는 영능의 위치, 좌향, 성물의 배치, 제사 절차, 관리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영능지는 이후 다른 왕릉을 조성할 때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종 때 예종의 능인 창릉을 조성할 때 중종 때 연산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후 부왕 성종의 능인 설릉을 조성할 때 모두 영능지를 참고했습니다. 특히 영능의 이도 제도는 이후 조선 왕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신도와 어도를 구분하는 이 제도는 단순히 두 개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현재와 과거, 인간과 신령을 구분하는 유교적 세계관을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화는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영릉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영릉은 여주에 있으니 비록 서울에서 멀지만 남한강의 수운이 편리하여 제사 지내기에 어렵지 않다. 그 지세가 회룡 고조형이요 모란 반개형이니 참으로 천하의 명당이로다. 이곳에 세종대왕을 모신 후로 조선의 국운이 다시 융성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영릉가백년의 효험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영릉천장 이후 왕실의 불행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승하했지만 그의 조카이자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즉위하여 25년간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종 시대는 조선 전기의 문화적 전성기로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동국여지 승람이 편찬되는 등 찬란한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또한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켰지만 중종 반정으로 빠르게 교체되어 왕조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중종, 인종, 명종을 거쳐 선조에 이르기까지 비록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었지만 왕조는 굳건히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영릉의 명당 기운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여주의 명당에서 후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조정과 민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영릉 근처 능선에 또 하나의 능이 자리 잡게 됩니다. 1673년 현종 14년 17대 효종의 능인 영릉이 영릉 동쪽 약 500m 지점으로 이장된 것입니다. 효종 역시 아버지 인조의 능인 장릉 근처 건원릉 서쪽에 처음 묻혔다가 풍수상의 문제로 여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예속 논쟁의 배경이 된 효종의 천장이었습니다. 영릉이 영릉 옆으로 이장되면서 이 두 능을 합쳐 영영릉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종과 효종, 조선 최고의 성군과 북벌을 꿈꾸었던 군주가 같은 명당터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두 능 모두 풍수상의 문제로 천장을 거쳐 이곳에 자리 잡았고 두 능 모두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지속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영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일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영영릉은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조선 왕릉의 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도 제도, 성물의 배치, 능역의 공간 구성 등이 매우 모범적으로 구현되어 있어 조선 왕릉 연구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릉 주변의 숲이 500년 이상 보존되어 자연 생태계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469년 여름 그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완성된 영릉. 그것은 단순히 한 왕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신과 철학, 예술과 과학, 모든 것이 담긴 종합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생전에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들 마이너스 훈민정음의 창제, 과학기술의 발전, 영토의 확장, 예약의 정비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이 이능의 조성을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국조 올해이에 규정된 이상적인 왕릉 제도가 비로소 완벽하게 구현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400년 이상 이어질 조선 왕릉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언제든 찾아와 추모할 수 있는 곳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편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주의 그 능선에서 세종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릉, 그것은 조선 왕조의 자부심이자 우리 역사의 자랑입니다. 1659년 음력 5월 4일 창덕궁 대조전 17대 임금 효종이 41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침수를 맞던 중 갑작스러운 증세 악화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효종실록에는 임금께서 등에 종기가 생겨 침을 맞으셨는데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져 승하시니 조야가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병자호란 때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치욕의 역사를 가진 임금이었습니다. 9년간의 인질 생활 끝에 돌아온 그는 형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세자가 되었고 1649년 부왕 인조가 승하하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종의 평생 소원은 북벌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정벌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재위 10년 동안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지만 끝내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종의 능자리는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구역 안 아버지 인조의 장릉이 있는 파주가 아닌 태조의 건원릉 서쪽 언덕으로 정해졌습니다. 1659년 음력 10월 2일 효종은 그곳에 안장되었고 능호는 영릉이라 했습니다. 영은 편안하다는 뜻으로 평생 북벌의 꿈에 편히 쉬지 못했던 임금이 이제는 편히 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을 쓴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능역 공사를 감독했던 직관들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능자리의 지세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물의 흐름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이미 장례를 치른 후였고 왕실은 이 의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74년 효종이 승하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 능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능 주변의 나무들이 말라 죽고 성물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능 참봉이 급히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전하, 영능에 이상한 일이 생겼사옵니다. 능 주변의 소나무들이 까닭없이 말라 죽고 성물에 금이 가고 있사옵니다. 당시 임금은 효종의 아들인 18대 현종이었습니다. 현종은 크게 놀라 즉시 직관들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했습니다. 직관들이 영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영능의 자리가 풍수상 문제가 있사옵니다. 능 뒤쪽에 산세가 약하고 물줄기가 능을 향해 직충하고 있사옵니다. 이는 수파혈의 흉한 형국이옵니다. 수파혈이란 물이 혈을 깨트린다는 뜻으로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 능의 지기를 해치는 형국을 말합니다. 이는 매우 불길한 징조로 후손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현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능을 옮긴다는 것은 효도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불효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예속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효종이 승하했을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를 놓고 벌어졌던 논쟁이 다시 거론된 것입니다. 서인들은 효종은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이시니 능을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인들은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은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1674년 음력 8월 18일에 승하했습니다. 제위 15년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현종의 뒤를 이은 19대 숙종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남긴 이난제를 물려받았습니다. 숙종은 즉위 초부터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1674년 음력 11월 숙종은 전국에 명망 있는 직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왕의 능을 다시 살펴보고 과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능터를 찾아보라. 직관들이 다시 영능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능 주변을 살피며 산세와 물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하, 영능의 자리는 확실히 문제가 있사옵니다. 능 북쪽의 현무에 해당하는 산이 너무 약하여 능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동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능을 직접 치고 있으니 이는 매우 흉한 형국이옵니다. 상지관 박성일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능이 있는 곳은 건원능의 기운에 눌려 있사옵니다. 태조의 능이 워낙 강한 지기를 가지고 있어 그 옆에 작은 능들이 제 기운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세가 낮아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고이기도 한다 합니다. 숙종은 신하들을 모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영의정 허적이 신중하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선왕의 능을 옮기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옵니다. 하오나 직관들이 한결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이를 방치할 수도 없사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능터를 먼저 물색하고 그것이 확실히 좋은 곳이라면 천장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좌의정 김수왕이 덧붙였습니다. 전하, 세종대왕의 영능도 처음에는 헐릉 곁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효도였음을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과인도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능터를 찾아보도록 하라. 1673년 음력 정월 전국적인 명당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관들이 경기도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양주, 포천, 가평,
광주, 이천 등지를 두루 답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관이 여주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영릉이 있는 곳 근처였습니다. 전하, 여주의 영릉 근처에 좋은 터가 있사옵니다. 영릉에서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능선인데 그곳 역시 명당의 기운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숙종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영릉 근처라면 그곳도 좋은 곳이 아니겠는가. 상지관 박성일이 직접 여주로 내려가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는 영릉 동쪽 능선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영릉과 같은 산줄기에서 뻗어나온 또 하나의 지맥이 그곳에서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이곳도 회룡의 형국이로구나. 영릉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좋은 자리다. 그는 혈처를 찾아 나침반을 재어보았습니다. 좌양은 역시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좌북 향남이었습니다. 사신사도 갖춰져 있었고 물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영릉과 같은 명당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곳 가까이에 효종을 모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성일은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여주 영릉 근처에 그 자리가 좋사옵니다. 영릉과 같은 명당 구역 안에 있으니 세종대왕의 기운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숙종은 다른 직관들도 함께 보내 확인하게 했습니다.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곳이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673년 음력 3월 숙종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릉을 여주로 옮기도록 하라. 세종대왕께서 계신 영릉 근처에 선왕을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조정에서는 대규모 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호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공조에서는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번 천장은 200여 년 전 세종대왕의 영릉 천장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왕릉 이장이었습니다. 1673년 음력 4월 15일 구리의 군영릉에서 효종의 관을 들어 올리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선왕 아버님,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옵소서. 숙종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석실을 열자 14년 전에 안치했던 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히 석실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는 않았지만 습기가 많이 차 있었습니다. 직관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곳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가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행렬이 여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구리에서 여주까지는 약 60리, 24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행렬은 하루에 15리씩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첫날은 구리에서 출발하여 광주를 거쳐 하남까지 갔습니다. 밤에는 임시 빈소를 설치하고 왕과 대신들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둘째 날은 하남에서 이천까지 갔습니다. 길을 지나는 마을마다 백성들이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선왕님 평안히 가소서. 셋째 날은 이천에서 여주 읍내까지 갔습니다. 여주 현감과 고을 백성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습니다. 넷째 날 음력 4월 18일 행렬은 드디어 영릉 근처의 새능터에 도착했습니다. 숙종은 먼저 영릉을 참배했습니다. 정자각에 올라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신이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세종 증조부님, 증조모님, 이제 선왕 아버님을 이곳에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함께 우리 왕실을 지켜주시옵소서. 숙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 능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새 석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릉과 같은 방식으로 화강암으로 석실을 만들고 회를 깔아 습기를 막았습니다. 오전 길시 효종의 관을 새 석실에 안치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 능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상서로운 징조로소이다. 직관들이 외쳤습니다. 관을 안치하고 석판으로 덮은 후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영릉과 같은 크기로 높이 3.6m,
둘레 27m의 봉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봉분 주변에는 성물들을 배치했습니다. 혼유석, 장명 등 문무석인 성마 모두 영릉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다만 영릉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제작했습니다. 봉분 아래쪽에는 정자각을 지었습니다. 역시 영릉과 같은 자 형태였습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정자각에서 능침까지 이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은 음력 6월 초였습니다. 약 2달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1673년 음력 6월 10일 세영릉에서 첫 제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숙종이 직접 초원관이 되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선왕 아버님,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세종대왕께서 계신 곳 가까이에 모셨으니 함께 우리 조선을 지켜주시옵소서. 숙종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숙종은 배 위에서 두 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에는 세종의 영릉이, 동쪽에는 효종의 영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봉분이 같은 능선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로다. 세종대왕과 선왕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조선은 천년만년 이어지리라. 숙종은 감격했습니다. 이날부터 이 두 능을 합쳐 영영릉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릉과 영릉, 두 능이 하나의 능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능 모두 풍수상의 문제로 천장을 거쳤고 두 능 모두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임금들의 능이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문화와 제도를 꽃피운 성군이었고 효종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후 자주 독립을 꿈꾸었던 군주였습니다. 둘 다 조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능이 함께 자리하면서 여주는 조선 왕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왕들은 여주를 지날 때마다 영영릉에 들러 참배했습니다. 남한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여주에서 하선하여 능을 참배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재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 영영릉을 참배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임금께서 여주에 행차하여 영영릉에 제사 지내다는 기록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숙종은 할아버지 효종의 북벌 의지를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영릉을 참배할 때마다 북벌의 꿈을 되새겼습니다. 1680년 음력 8월 숙종은 영영릉을 참배한 후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곳에 올 때마다 두 분 선왕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 세종대왕께서는 문치로 나라를 다스리셨고 효종대왕께서는 무비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셨다. 문과 무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니 과인도 이를 명심하겠노라. 영의정 김수왕이 감동하여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성찰이 깊으시니 두 분 선왕께서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영영릉은 이렇게 조선 후기 왕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왕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영릉을 참배하여 선왕들의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영조는 즉위 초기의 어려운 시기에 영영릉을 참배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면서 영영릉에서 올바른 통치의 길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을 거쳐 고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모든 왕들이 영영릉을 찾았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왕들은 더욱 자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고종은 영영릉에서 제사를 지내며 나라를 지킬 힘을 구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도 1884년 갑신정변 때도 고종은 영영릉을 참배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영영릉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왕릉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홍살문 밖에서라도 참배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은 영영릉에 들러 세종대왕께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대왕님, 소생이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 충성하게 해주소서. 선비들은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농부들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영령릉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대왕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소서. 풍년이 들게 해주소서. 세종이 백성을 사랑했던 것처럼 백성들도 세종을 사랑했습니다. 여주 지역 사람들은 영령릉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능지기의 자손들은 대대로 능을 관리했고 마을 사람들은 능 주변의 숲을 보호했습니다. 조선 말기 나라가 기울어가던 시기에도 영령릉만큼은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에도 여주 사람들은 영령릉을 지켰습니다. 일제가 왕릉을 훼손하려 할 때마다 백성들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광복 후 영령릉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 훼손된 성물들을 복원하고 정자각을 수리했습니다. 1995년 여주군 현재 여주시에서는 영령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령릉의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등재된 것입니다. 영령릉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 왕릉은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의 무덤이 온전히 보존된 유일무이한 사례이며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 건축과 조경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특히 영령릉은 조선 왕릉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도 제도, 성물의 배치, 능역의 공간 구성, 자연과의 조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영령릉은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봄에는 능 주변의 벚꽃과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능역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눈 덮인 봉분이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령릉을 걸으며 조선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이어진 참도를 천천히 걸으며 500년 전 이곳을 찾았던 왕들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정자각에 올라 능침을 바라보면 세종과 효종이 편히 잠들어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두 봉분이 같은 능선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릉과 영릉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만들어낸 필연적 동행이었습니다. 두 능 모두 처음 자리에서 풍수상의 문제로 천장을 거쳤고 두 능 모두 전국을 뒤져 찾아낸 천하의 명당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임금 모두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군주였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어 백성들이 자신의 말과 글을 가지게 했습니다. 중국의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조선만의 문자를 창제한 것은 문화적 자주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역법을 만들고 시간을 측정하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치욕을 씻고자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외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평생 지켰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사신이 올 때마다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언젠가는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임금의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한글 정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 창제일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효종의 자주정신은 대한민국이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독립국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영령릉을 찾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께서 후손인 효종을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것 같고 효종께서는 존경하는 선조 앞에서 예를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능의 위치는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영릉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영릉이 보이고 영릉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영릉이 보입니다. 두 능 사이의 거리는 약 500m 걸어서 10분 정도면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영릉을 먼저 참배한 후 숲길을 따라 걸어 영릉을 찾아갑니다. 두 능을 잇는 이 숲길은 특별히 역사의 길로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약 600m의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세종시대에서 효종시대까지 약 2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길 양옆으로는 5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은 조선시대부터 왕릉을 지키기 위해 심어진 것들로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사계절 내내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이 소나무들은 조선 왕조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길 중간중간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종과 효종의 업적, 두 능의 천장 이야기, 풍수지리 설명, 능의 구조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눈높이 안내판도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 길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소나무 사이사이에 삼법꽃이 피어나고 진달래와 철쭉이 화사한 색을 더합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한낮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매미 소리가 운치를 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길은 단풍 터널이 됩니다. 소나무의 초록과 단풍나무의 붉은색, 은행나무의 노란색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운치를 더합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숲길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소나무 가지에 소복이 쌓인 눈, 하얀 눈으로 덮인 길, 고요한 정적. 이 길을 걸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2015년 여주시는 영영릉 인근의 세종대왕역 사문화관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종대왕의 일생과 업적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재현한 전시실은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어가는 과정,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는 과정, 마침내 1443년 한글을 완성하고 1446년 반포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구기, 앙부일구, 자경루 등 세종시대의 과학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도 인기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해시계를 돌려보고 물시계의 원리를 배우며 추구기로 비의 양을 재는 신용을 해봅니다. 효종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 청나라 인질생활, 귀국 후 북벌 준비 효종의 꿈과 좌절이 영상과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효종이 직접 활쏘기 연습을 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활쏘기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 영영릉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대왕 숙모제전입니다. 이 제전은 조선시대의 능행차를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왕의 행차 복장을 한 배우들이 한양 서울에서 출발하여 여주까지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물론 실제로 60km를 걷는 것은 아니고 주요 구간만 재현하지만 그래도 조선시대의 장엄한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행차가 영릉에 도착하면 전통 방식의 제례가 거행됩니다. 헌관들이 제복을 입고 제기를 사용하여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냅니다. 충문을 읽고 술을 올리고 절을 올립니다. 제례가 끝나면 각종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통 음악 공연, 한글 창제극, 역사 강연 등이 이어집니다. 특히 한글 사랑 100일장, 한글 서예 대회 등도 함께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저녁이 되면 능역 전체에 전통 등불이 켜집니다. 수백 개의 연등이 참도를 따라 늘어서고 봉분 주변에도 은은한 조명이 밝혀집니다. 이 장면은 마치 세종대왕의 업적이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음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영영릉을 많이 찾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외국인들이 한글의 기원을 알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일본에서 온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것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이곳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미국에서 온 언어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런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무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많은 황제의 무덤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온전히 보존된 곳은 드뭅니다. 조선 왕릉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영영릉은 또한 학술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자들은 정자각의 구조와 공간 배치를 연구합니다. 조경학자들은 능역의 조경과 식생을 연구합니다. 풍수지리학자들은 능의 입지와 좌양을 연구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천장의 역사적 의미를 연구합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능역 전체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물 하나하나의 정확한 치수와 형태가 기록되었고 향후 보존과 복원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능역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50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숲을 관리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영릉은 이제 단순히 조선 왕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애민정신, 효종의 자주정신, 그리고 500년을 이어온 왕조의 지혜와 철학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영영릉을 국가유산으로 재지정하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종합보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능역의 보존은 물론 주변 자연환경의 보호, 역사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국제 교류의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영영릉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VR 가상현실로 조선시대 능행차를 체험하고 AR 증강현실로 세종대왕을 만나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영영릉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고 한글을 주제로 한 축제와 행사들이 연중 이어집니다. 2024년에는 세종문화대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가을 한 달간 여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축제로 한글, 과학, 음악, 예술 등 세종시대의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축제입니다. 영영릉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년 전 이곳에 잠든 두 임금이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세종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느냐? 효종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이, 아니 대한민국이 자주독립 국가로서 당당하게 서 있느냐?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있느냐? 백성들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대왕님. 한글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문자가 되었습니다. K-POP, K-드라마와 함께 한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로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예, 대왕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아직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령릉의 두 봉부는 오늘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종과 효종, 두 위대한 군주가 같은 명당에서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그들의 업적과 정신은 봉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살아 숨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영릉가 100년. 영릉을 이곳에 모시면 조선의 국운이 100년 더 연장될 것이라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1469년 영릉이 여주에 자리 잡은 후 조선은 1910년까지 441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2025년 지금까지 556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령릉은 이렇게 조선 왕조 500년을 지켜왔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주의 그 아름다운 능선에서 세종과 효종은 영원히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꿈과 이상, 백성을 향한 사랑과 나라를 향한 충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령릉. 그곳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곳입니다. 조선의 영광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함께 숨쉬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의 뿌리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인 곳입니다. 오늘도 영령릉의 소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입니다.